자, 지난주에 오늘 상담을 제가 해드릴 분을 모시겠습니다. 들어와. 네, 저것도 분석이라고 평론하고 있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백성원 변호사가 했던 방송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문 열고 들여다 보내주세요. 네. 온 우주의 힘을 다 모아서 밀어준 판에서 인지도 바닥인 신인들이 15% 득표했으면 대단한 거지. 전국민 대상으로 하면 완전히 달라짐. 총선은 국힘 당원들로만 투표하나. 이거는 참 이런 부질없는 가정, 부질없는 가정. 15% 득표 지분에 대해서 이준석계가 이제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안 좋은 걸 어떻게 내가 여기서 무슨 의미 부여를 합니까? 그 15% 정도면은 20%라고 치자. 좀 올릴게요. 20%라고 치면은 어느 당에서든 간에 20% 지분이면은 최고위원 한 명이 못 들어가는 지분이면은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그냥 비주류도 아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확인한 거예요. 나는 특별히 이번에 뭐 천하람 후보나 이기인 후보나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표를 까먹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뭘 대단한 거예요. 당원들끼리 투표하는 거잖아. 인지도가 낮고 이런 거는 당원들끼리 투표해서는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당원들끼리 투표했는데 뭐 인지도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계라는 걸 누가 몰라? 당원들이. 그것도 투표하는 당원들인데, 투표할 줄도 모르는 당원도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이러려고 선거한 거예요? 자뻑하려고 선거 나간 거예요? 만약에 10% 나왔으면 10%도 대단한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밑에다가 또 댓글을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더니, 전직 당대표가 내가 전직 당대표 계열인데 그게 그렇게 말이 나온 거냐, 자랑이냐 얘기를 하니까, 당대표가 어떻게 쫓겨났나요? 아니, 쫓겨나가지고 낮게 나온 거면 그거는 그 디폴트 값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옛날에 어느 국면에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학교를 못 갔는데 그때 공부만 했었으면, 학교 안 잘렸었으면은 내가 하버드 대학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에?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는 현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가 상담을 왜 해드리냐면, 이래가지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본인한테? 결과가 나왔으면, 잘못 나왔으면 뭐가 한계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냉정하게 얘기 드렸죠. 이 지분이면은 이준석계가 국민의힘 안에서 뭘 해보기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방안을 찾아 나가야지.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쫓겨날 판에 15% 남아가지고 제 그 멱살 조금 잡았다, 이게 지금 대단한 겁니까? 나도 주먹 있다 이거요? 그 어설프게 복싱하는 사람들 이거 만화 송곳에도 나오죠. 내가 주먹 있다라고 한 대 뻗어요. 한 대 맞췄어. 그거 맞히고 어떻게 됩니까? 직사기 얻어 터지지 그 다음부터. 예? 그러면은 결과를 냉정하게 놓고,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없네. 저는 숱하게 경험해봤어요. 선거를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진짜 머리 쥐어뜯고, 예? 뭘 잘못했냐 했을 때 리스트가, 제가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나서 뭘 잘못했냐 했을 때 리스트가 순식간에 수십 가지로 불어났었어요. 회의를 하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맛이 없네, 이 사람들은.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맛이 없는데 지지자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게 막 수술 나온다니까. 왜 졌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뭘 잘못했는지가 수술 나요. 근데 뭐 잘했다고 지금 평론가 보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당신 같은, 그 어중이 떠중이 같은 댓글 달잖아. 그 뭐 심심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에 대한 컴플렉스다. 내가 이준석한테 컴플렉스를 왜 갖냐? 난 정치도 그만뒀고, 이준석 아직도 그 공직을 못 맡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고생하는 건 맞잖아. 난 옛날에 어릴 때 공직해보고 다 때려치우고 TV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팔자 좋아. 내가 왜 컴플렉스를 느끼냐, 이준석한테. 20대 여성들 비호감 막 높고 이런 처지가 돼가지고 그게 뭐가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를 쓸데없이, 아까도 제가 방송하는데 어떤 패널이 마삼중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고. 그
그런 말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낙선을 통해서 단련될 수 있지. 국회의원 한번 안 해보더라도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 강점이 거꾸로 원외 정치인의 강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일부는 그런 말이 마삼중과 같은 말이 나오는 그 말의 원인 일부는 지지자들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지자들이 맨날 뭐 컴플렉스 타령하잖아.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더만. 뭐라고 하면은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이준석 얼마나 출세했는지 보자. 이렇게 대보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그러면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열등감 느끼는 거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꾸 이 위계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자기도 들어가게 돼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위계 속에서 내가 우리 쪽이 얘네들보다 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예. 그래서 지지자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지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습니다. 다양한 부류들이 계신데 이런 지지자 때문에 자꾸 자뻑하고 현실 직시 안 하고 남보고 컴플렉스 타령하고 이런 지지자는 사실 그 리더의 얼굴을 흐립니다. 요즘에는 사실 지지자가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카리스마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지층 보고 후보를 봅니다. 응? 개딸 보고 이재명 보는 것이고 대깨윤 보고 윤석열 보고 이런다고 대깨문 보고 문재인 보고 이런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는 그 다음에 댓글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을 이미 다 한 것 같아서 한일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관계 두 번째 윤석열. 자, 이 상황에서 일단 당정 얘기를 마저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이준석은 이준석인데 이준석이 15% 나오면 윤석열한테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예? 아니 사실 모두가 같은 당원인데 윤석열은 자기가 누가 이기든 간에 100%를 얻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얼마나 그 생채기를 남겼습니까? 15%도 15%지만 전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23%까지 합치면 당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인가? 23 더하기 15, 3분의 1 좀 넘죠. 40% 가까이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괜히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50 몇 % 나온 것 같이 돼버렸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자세히 할 얘기 있을 건데 어쨌든 당을 좀 거대 정당다운 당을 만들고 그거를 국정에 넓게 포용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현재까지는 실패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건드리기 힘든 아이템을 윤석열 정부가 건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복잡한 생각, 고민이 드러나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지난 3월 7일부터 8일까지 조사를 했고 여러 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이 조사를 갖고 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한 평가 매우 잘못 51.1%, 어느 정도 잘못 6.8%, 어느 정도 잘했다 16.9%, 매우 잘한 결정이다 21.0% 나왔습니다. 긍정 부정을 합치면은 부정이 한 57, 8 정도 되나요? 긍정은 38 정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수치죠? 어디서만 수치죠? 네. 어디서 본 거죠? 윤석열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딴 거 말고 이제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것이다가 좀 높았어요. 50대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한미일 간에 미국에서도 환영하고 하니까 한미일 간에 이런 데는 좀 긍정적인 영향 끼치지 않을까? 안보 협력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해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부도 한미일 협력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정작 근데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협력 효과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가 55.3%로 개선될 것이다 42.3%보다 올랐어요. 경제는 도움이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이게 전체 수치가 안 나오네. 뭐 진보 51.3, 중도 69.4, 보수 80.7%. 그리고 자기 이념 성향 모르겠다 하신 분들 중에 58.6%가 한일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 이게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근데 한일 관계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 겸 민주당 전 의원이 굉장히 유의미한 인터뷰를 했어요. 진보가 친일을 해야 되고 보수가 반일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한 거긴 한데 제가 하는 얘기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가 반일 감정을 졸라 이용했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가 좋았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독도 때문에 역사 교과서랑 이것 때문에 파문이 크게 있었지만은 그 한일 간의 경제 문제는 여기 썩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 문제 여기 썩지 않는다. 이게 돼가지고 한류도 생기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처음에는 한일 관계가 또 좀 온건 무드로 가다가 결국에는 독도에 가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근데 차라리 보수 쪽에서 민족 자존심 이런 거 사실 원래 민족 이런 거는 보수의 언어입니다. 보수의 키워드예요. 그럼 보수 쪽에서 오히려 아이씨 우리 그냥 일본한테 못 내줘 이렇게 나가고, 진보 쪽에서 야 지금 한일 간의 민주주의 둘 다 민주주의 국가고 이러니까 연대를 잘 해보자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게 있겠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서 일본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대중은 그걸 꿰뚫어봤죠. 김대중이 김정일이랑 정상회담 하기 전에 2년 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나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중에 주요 내용이 뭐죠? 북한에 대한 정책, 화해 정책을 일본 정부가 지지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비전은 없잖아. 그냥 이제 갈라치기에서 싸우니까 이제 뭐 좀 잘 지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지, 뭐 북한이나 중국을 염두한 상황에서 일본을 카드로 쓰고 이런 카드는 어차피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걸 했기 때문에 더 반발이 큰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이렇게 털었다면은 요거보단 반발 적었어. 요거보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법적인 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과, 저는 일본 정부의 사과도 필요 없고 일본 기업의 사과가 필요하다 보는데, 사과하고 도의적 지원을 받느냐 이건데 노력도 안 했다. 이건 지난주에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대선 후보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알아봤어.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도 좋은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시간만 지리하게 끌었거나 아니면 윤석열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난 대선 때 대선 주자들이 해법을 안 내놓는데 뭐. 대선 때 내놔야 돼요. 대선 때. 대선 때 내놓은 게 꼭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돼가지고 똑같이 지킨다는 보장은 없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지더라도 궤적이 있는 것이고,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설득력이 있는 논리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선 주자 때 이미 내놔야 됩니다. 곧 대통령 될 사람인데 뭐 대통령 되고 나서 보자라고 할래요? 근데 없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뭐 회법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별 얘기도 안 했잖아. 취임하고 나서. 지금 취임하고 얼마 지났습니까? 5월에 취임하니까 10개월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뭔 방안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했기 때문에 욕을 더 먹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할 때도 욕 졸라 먹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PC통신에 맨날 뭐, 그때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욕했어. 뭐 독도를 포기했다는 욕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DJ의 카리스마 같은 거는 윤석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윤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뜨리고 싶은가 봐요. 실제로 지지율도 좀 하락을 했어요. 이 댓글이, 야 들어와, 내가 상담해 줄게. 왜 한국 기업이 돈을 마련하는가 궁금하면 일본에 차관 들여올 때는 왜 기업에 주었을까요? 결국 그 자본으로 포스코가 만들어지고 그때 받은 혜택을 기업이 사회에 환원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받은 건 쏙 빼고 왜 한국 기업이 줘야 하느냐 하면 그거야말로 과거를 잊은 정치 아닌가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도대체 왜 했을까요?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 대한민국 정부의 사과가 그때 되었어야 맞지 않나요? 마지막 문장은 뭔 뜻인지 모르겠고요.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좀 듣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언제 한국 기업이 내놓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 기업만 내놓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지. 예, 제가 지지했던 안은 문희상 안하고 비슷한 건데 한국 기업도 돈 내놓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근데 자발적으로 내놔야 돼. 이거 잘못하면은 미르재단처럼 돼요. 미르재단처럼. 그러니까 돈을 얼마 내놓을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거라고 한국 기업은. 특히나 일본 기업이야 그 가해자기 때문에 한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내세요라고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근데 누가 한국 기업한테 돈 받지 말래 내가. 그리고 이렇게 치면 본인도 성금 내세요. 그 기업들만 수혜받나? 우리 국민들이 다 수혜를 받지. 문희상안이 이번 안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크게 다른 게 아니면은 서울하고 대전을 뛰어가지고 1시간 만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희상안은 일본 기업이 지원금 다 나와요. 뭐가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파는 거예요. 야, 하나도 안 다르다 임마. 아니, 하나도 안 갔다 임마. 말 실수했다. 하나도 안 갔습니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때 사과도 있었던 거고. 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1965년에 했고 이게 되게 애매하게 처리됐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미가 뭐냐? 양국 간의 외교 정상화의 의미가 뭐냐? 합의 안 한 걸로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일본이 한국한테 3억 불을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 자금의 성격도 해석이 엇갈리는 데다가 일본도 그걸 통일 못 시키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일본이 처음에는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준 겁니다. 경제협력. 거기 청구권 협정에 보면 그 윗줄에 있고 밑에 줄 있잖아요. 3억 주는 거 위에 했던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 지배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일본이 처음에 얘기한 거는 경제협력 자금으로 준 거라고 했어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또 이중적인 자세가 뭐냐면 경제협력 자금이 아니고 그걸로 배상 문제는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정부의 자세도 어중간한 것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협정 전문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 쪽은 이해찬 국무총리 그리고 민 쪽은 양삼승 변호사인가요? 그분 들어와서 양삼승 아닌가? 이름 잘못했나? 하여튼 변호사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둘이 공동위원장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하고 위안부를 분리시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위안부하고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이쪽은 65년도 청구권 협정 때 아예 의제가 아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강제동원을 거기서 뺀 거죠. 뺀 거고 그때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정부 돈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끝난 거냐? 또 애매한 것이 그때도 문건에 나오지만 개인이 정부에다가 정부가 아니고 개인이 일본 기업에다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살아있지만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완료가 안 된다고.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교 보호권,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해가지고 일본 정부에다 대고 야 돈 내놔. 요거는 끝났다라고 본 거예요. 요거는 끝났지만 한국의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는 안 끝났다. 안 끝났는데 그것도 어렵기는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일본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자국에도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보상해줘야 돼. 그렇게 치면은. 그래서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양국 간의 해석이 엇갈리는 거 또 사법부 판결도 엇갈려요. 자꾸 민주당 패널 중에 그 몰상식한 사람들이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 판결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 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했어요. 근데 다만 그 왜 재판부도 판결문 쓸 때
도의적으로 뭘 해라라고 권고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미쓰비시였나? 하여튼 회사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 쪽에 피해자들한테 일본의 피고 기업이 돈을 줍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한일 양국 간의 사법부 판결을 종합하면 한국 사법부 판결대로 배상을 하고 막 가압류하고 이건 안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알아서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걸 또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끌어내지 못한 게 윤석열 정부고 문재인 정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창일 전 주일대사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얘기가 잘 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이. 강창일 쪽은 문재인 거의 다 했다. 거기 끝까지 뭐 앞까지 갔다, 코앞까지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문희상 쪽은 우리 정부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해결 못 했잖아. 해결 못 했고 근데 그거를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가 냉큼 후루룩 털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국 기업 탓만 하면 또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리고 김대중 오부지 선언 그만 팔아. 그 선언 내용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중 오부지 선언 내용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때는 따낸 게 있었어요. 따낸 게. 지금은 따낸 게 없어. 뭐 앞으로 조금씩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안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뜰 필요가 없다고. 일본이 더 급하지 조금은. 에? 그리고 지난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 했잖아요. 연합훈련. 그거 이거 문제 해결 안 해도 하잖아. 어차피 해야 돼요. 연합훈련은. 이거 강제동원 문제 못 푼다고 할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수출 규제? 수출 규제는 그건 따낸 게 아니잖아. 원래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따낸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게 청년 미래재단에다가 그 피고 기업들이 돈을 내놓는다. 그 재단 뭐 하는데? 뭔 재단인데 그게? 에? 알아서 잘해요. 한일 양국의 청년들은. 어? 그럼 뭐 또 무슨 이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그거를 그리고 배상이나 도의적 지원이랑 퉁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그러면 이제 지지층들도 진짜 뭐 힘들었겠거니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기껏 하는 말이 뭐야? 잘했다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문희상 안이랑 비슷하다. 야 진짜 이런 그 피해 실드를 치느라 본인의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댓글 다신 분 위해서 제가 헌혈차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지난 정권에서 누군가는 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하더니 이번 정권에서는 비장한 애국자인 양 친일파가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을 보고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칼코마니라고도 하죠.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저는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그냥 연장이라고 봅니다. 연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막판에 질문하신 게 우리나라가 이토록 부패한 것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친일파의 과오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인가 하셨거든요. 친일 청산은 이게 저는 그 생각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 제대로 못한 건 맞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그걸 막 좌지우지하고 하고 있느냐? 에? 심지어는 무슨 친일 검찰이 조국 잡아갔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개뿔 같은 소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문제들은 그냥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무슨 반봉건 뭐 이런 거 있어요. 운동권 이론 중에 옛날 운동권 이론 중에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도 아니다. 반봉건 사회다. 혹은 반자본주의, 그러니까 절반의 자본주의다. 아닙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가 된 지 오래됐고 친일 문제가 있었다 한들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 독립운동가가 저는 이거 제가 돌맞을지 모르겠는데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 프랑스의 드골 아시죠? 드골은 독재자라고 확실하게 분류는 안 돼도 권위주의적이라는 평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당대에도 파시스트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김구 선생이. 그러면은 독립운동가가 잡아가지고 독재 정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충분히. 아니,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가인데 독재했잖아요. 예, 김일성도 그렇고.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봐요. 박정희가 독립운동가였으면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가 독립운동가였으면, 예? 지금 대통령은 박지만이야. 박정희가 독립운동가였으면은 김일성처럼 된다고, 북한의 김일성처럼. 그걸 누가 이기냐고. 차라리 친일파라는 약점이 있는 게 차라리, 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게 역사라는 새옹지마가 또 있는 거거든요. 김구 선생은 사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이쪽도 많이 테러한 사람입니다. 예, 심지어 몽양여 운영, 뭐 고아 송진우 등등이 다 김구가 암살 배우다라는 설까지도 있어요. 분명한 건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이었다. 그거고. 저는 그 친일파 문제 과잉 평가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친일을 청산했더라도 그게 이제 극심하게 친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극심하게. 예? 경찰하면서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예? 그 실제로 교전을 벌려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총을 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청산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뭐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데서 발간하는, 저는 그 발간한 것 자체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싸그리 날아갔었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는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자, 그 인촌 김성수 아시죠? 고려대학교 동아일보 등등 연관이 되어 있는 인촌 김성수 같은 경우에 해방되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이 김성수 청산하자고 했던가요? 김성수 잡아가자고 했던가요? 안 했어요. 예, 김성수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문 내는 사람인데, 그때는 물론 김성수가 전쟁에 나가자라든지 일제 부역 협력 행위를 했던 건 맞죠. 그 부분은 비난받아야 되고 본인도 반성했었어야 될 일입니다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김성수가 그렇게 세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탐구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김성수 쳐내자고 안 했잖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독립운동가들이 김성수 같은 놈은 이 해방된 조국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냐? 그 사람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좌파들도 김성수를 우습게 못 보는 게, 김성수가 장학금 대주는 좌파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일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산을 한다 치더라도 좀 좁혀야 된다. 좁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요건 있어요. 자꾸 이런 한이 나오고 그때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친일 청산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진짜 악질들 골라가지고 제대로 쳐내가지고 얘네들이 해방된 나라의 경찰과 군인의 간부가 안 되도록 했다면, 그러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온갖 사람 다 끄집어내서 다 친일파다라고 하고 저 사람들은 다 쫓아냈었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을 겁니다. 예, 그때 그렇죠. 제때 제대로 안 하니 지금 흐흐하셨는데, 그때 제대로 안 한 게 지금 이 두고두고 곱씹어 보면서 친일의 범위가 너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선엽 대장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백선엽 대장에 대해서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간도특설대 그 출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당대에 보면은 그 해방 후에 조만식 선생 비서를 하거든. 백선엽 대장이. 예, 요런 거는 좀 그 당대 상황에도 좀 비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호, 수민이도 옛날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네. 지금 저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제가 친일의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자는 게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친일파 청산 제대로 못한 게 지금 이렇게 불어났다, 이게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뭘로 해석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신기남 아버지 노무현 장인은 뭐예요? 신기남 전 의원 아버지는 뭐 그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이고,
노무현 장인은 친일이 아니잖아. 좌익. 예. 그 아까 전에 뭐 종북 청산이 먼저다 하셨는데 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친일 청산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종북이든 뭐 친일이든 간에 서로 이제 때려잡으려고 노리니까 한쪽에서는 한일전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야 남북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년 총선은 뭐다? 북일전이겠지. 북일전. 북일전이겠지. 아유. 자, 근데 저는 일본이나 북한이나 다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하고 화해를 하려는 사람은 일본하고도 화해하려고 해야 된다. 양쪽하고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둘 다 역사 문제가 걸려 있잖아. 예? 근데 이제 북한하고는 전쟁을 했고 일본은 그래도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보 세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하고 관계 못 풀면 북한한테 못 푼다고.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냉전 해체기에는 일본보다는 북한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는 거 이해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또 달라요. 신냉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기준에서 보면 일본이 북한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진보파는 특히 북한하고 그래도 교류협력이나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일본하고 잘 못 지내면 북한하고 못 지낸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할 때 일본이 굉장히 좋게 쓰입니다. 김대중이 그걸 활용한 거 아니에요. 98년에 뭐 했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한일 공동선언. 2000년에 뭐 했죠? 남북 공동선언. 2002년에 뭐 나왔습니까? 북일 공동선언 나오는 거예요. 예, 요 남한과 북한과 일본 간의 삼각관계를 제대로 활용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에서도 생존을 도모할 수 있고 이 세 나라의 묘한 그런 플레이를 갖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 생전의 꿈이 내 정치적 꿈이 뭐냐면 정치적 꿈이라는 건 제가 정치인이란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꾸는 꿈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동시에 거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핵 금지 조약, 핵무장 금지 조약. 거기에 동시에 가입하는 겁니다. 세 국가가. 지금 세 국가 다 북한은 오히려 가입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국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 만드는 거지 미국 아니면 핵 만들 이유가 없다. 이게 북한의 명목상의 개소리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거기에 조약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설령 핵무장으로 가더라도 핵무장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비핵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꿈은 끝났네요. 저는 핵무장보다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간에 핵무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찬성 안 하지만. 예. 그런 꿈은 끝났네요 하셨는데 그 윤석열 정부처럼 수평선조차 없는 외교를 하는 것보다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항해를 가는 게 낫습니다. 사실 수평선은 닿을 수 없죠.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수평선도 없고 나침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외교 잘못했다고 윤석열이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